수업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 의미 없습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과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담배 검출반이 뭐야? 예, 뷰렛 반응입니다. 뷰렛 반응 어떻게 하는 거야? 색깔 무슨 색깔이야? 그럼 베네티 반응은?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봅니다. 물이 우리면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쩌죠 해서 뭐 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쩌죠. 그럼 극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힐 때까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막힐 때까지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깊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추가 질문 첫 번째에서 막히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 가는 친구가 있어요. 당락이 결정됩니다. 당락이. 작년에 붙었던 친구 보면 정말 그 과학에 대해서 배운 거는 확실하게 자기 걸 다 알고 있던 친구가 결국 붙었어요. 그 친구가 생활 태도 되게 안 좋고요. 수업 태도 되게 안 좋고 말도 안 듣고 되게 그랬어. 그렇지만 배운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기 걸 챙겼기 때문에 누가 그 친구한테 뭐 크게 막 타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막 딴짓하고 하지만 수업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었어요. 예. 그 친구의 이름은 실명을 공개하면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친구가 뭐 지산중학교 다니는 이승현이고 뭐 우리 내 아파트하고 같은 아파트 살거나 이런 걸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예. 자, 보자. 자, 물은 수소 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수소 결합은 전기 음성도 매우 큰 FON이 수와 공결했을 때 갖고 있는 강력한 분전의 힘을 바로 수소 결합이라 부르는데,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수소 결합 때문에 얘가 끓는 점이 높고 농점이 높고 비율이 크고 다 그래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소 결합을 과연 설명할 수 있냐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 설명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면 수소 결합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의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일반적인 분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쌍자 인력이 있는데, 이거는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갖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쪽 전화 갖다 대고서 끌어당기는 힘을 바로 쌍자 인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끌어당기는 힘인데, 얘는 전자의 밀도의 차이에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수소결합이 뭔가 한번 보자. 자,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자의 인력 중에서 어마무시하게 센 힘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자 인력보다 한 10배 정도 세요. 그러니까 뭐 쌍자 인력이 얼마나 세, 이거 무시해요. 수소결합 갖고 있어, 그럼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려요. 그럼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전기 음성도가 뭔데요? 공유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상대적 세기를 바로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같이 쓰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서로 짜시고 땡긴단 말이야. 요것도 좀 설명해 볼게요. 기초니까. 이제 분자 형성할 때는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결합의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그 다음에 공결합의 일종으로서 배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공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거냐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같이 쓰자야. 예를 들어볼게. 여기 질소가 있어요. 그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란 말이야. 그럼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5개야. 2, 5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면 얘가 홀전자 3개야. 여기가 전자 3개가 부족하니까 어떤 금속 원소한테 전자를 하나 떼서오면 땡큐인데 금속이 없어. 같이 전자를 뺏고자 하는 비금속밖에 없어. 그러면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같이 쓰자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수소가 온다면 수소가 여기서 전자를 놓고서 같이 쓰자 하는 거고요. 얘도 같이 쓰자, 얘도 같이 쓰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같이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근데 직접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이 질소도 전자를 땡기고 있고 수소도 전자를 땡기고 있는데, 질소가 전자를 땡기는 힘이 더 커. 그래서 얘가 이 전자쌍을 완벽하게 뺏지 못하지만 질소 쪽으로 좀 끌고 가요. 이렇게 전자쌍을 끌고 가요.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전자를 뺏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가깝게 끌고 왔기 때문에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요. 얘가 전자를 어느 정도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를 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극성이야.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고, 근데 이런 남한테 전자를 끌어오는 전기 음성대 넘버 1, 2, 3가 FON이야. 그 다음에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힘이 가장 약한 놈이야. 힘이 가장 큰 놈과 힘이 가장 약한 놈이 만약에 공결합을 했다고 가정하자. 여기 만약에 HF라고 하자. 자, 수소결합의 예를 들 거고, 예를 들어서 HF를 예를 들 건데, 반드시 수소결합은 HF가 있는 게 아니야. HF도 있고요. H2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C2H5OH, 뭐야 이거? 에탄올, 알코올. 그 다음에 CH3COOH의 뭐야?
아세탄이야. 근데 얘네 공통점을 보게 되면 수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바로 FON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FON O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FON이 수소와 공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HF를 예를 들어 한번 보자. 여기 HF가 있다 치자. 수소와 F가 공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F가 원자가 있고 여기 수소 원자가 있다 가정했을 때 이 전자 쌍을 이 F 쪽으로 끌고 가요. 왜? F가 수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F가 당연히 마이너스 전할 때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전자가 치우치는데 이 수소는 좀 특징이 하나 있어. 수소는 원자 핵, 즉 양성자 하나가 있고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근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얘는 중성자가 양성자 그 자체가 바로 핵인데 이 핵이 밖으로 그냥 아예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원자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 원자핵이 드러나고 전자 껍질이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야. 그럼 이쪽에 만약에 똑같이 HF 분자가 있다면 여기 양성자 겉으로 드러나고 전자 껍질이 F 쪽으로 치우치고 F가 그걸 전자를 당기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F 입장에서는 전자쌍을 끌어당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인접한 분자에 보면 전자쌍을 잃어버린 양성자가 밖으로 노출되고 이게 플러스로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쌍자 인력과 대비해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 자체는 똑같지만 원리는 똑같지만 얘는 양성자 그 자체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얘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플러스인데 얘는 그 양성자 그 자체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거에 비해서 어때? 이거 힘은 어마무시하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쌍자 인력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그 자체를 끌어당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전자를 잃어버린 쪽이 수소여야 돼. 왜? 수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헬륨은요? 헬륨은 비활성 기체로서 누구와 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소가 와야 되고 이 수소의 전자 껍질 벗길 만큼의 아주 강력한 전기 음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누구야? FON이야. 그래서 FON이 수소와 공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소 결합은 일반적인 쌍자 인력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힘이야. 그래서 수소 결합을 갖고 있다? 그럼 분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끈적과 녹음점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이게 수소 결합의 특징이야. 근데 물은 이러한 수소 결합을 갖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가준이 이해됐어요? 그럼 가준이가 이해되면 다 이해된 거지. 자, 그래서 반드시 전기 음성도가 큰 FON이 수소와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O와 H, 여기는 O와 H, 여기는 질소와 수소, 산소와 수소, F와 H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탄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으니까 얘도 수소 결합합니까? 수소 결합 안 해요. 산소와 수소가 인접해 같이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소 결합하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요. 얘는 일반적인 쌍자 인력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분자의 인력이 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예를 들면 CO2의 분량이 얼마야? 44야. 근데 H2의 분량은 얼마야?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자를 보게 되면 얘가 2배 이상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얘는 상온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해요. 얘는 뭐로 존재해? 액체로 존재해요. 왜? 분자 인력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여기다 적을게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극성, 무극성이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분자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 분자 인력이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활성 기체를 예를 든다면 F2, Cl2, Br2, I2야. X축이 분자량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끓는 점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에요. 아이씨, 이게 펜이 왜 민준스러워 또. 좀 마시면 예. 수업만 시작하면 졸려. 자, 여기 Y축이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분자에서는 분자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분자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에 끌어당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 얘도 기체로 존재하고 얘는 액체로 존재하고 얘는 뭘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수소 결합을 갖게 되면 그 조건, 상황이 다 뒤바뀌어 버려요. 다 역전된단 말이야. 자, 여기가 끓는 점이고요. 여기가 끓는 점이고 여기가 분자량이야. 자, 분자량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HF, HCl, HBr, HI야. 얘네는 전부 다 극성 분자야. 그래서 HF가 HCl에 비해서 분자량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을 본다면 HF는 얘네들 중에서 가장 끓는 점이 낮아야 돼요. 근데 HF가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이 HF가 뭘 갖고 있기 때문이야. 얘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의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는 거지.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한번 보면 여기가 분자량이고요. 여기가 끓는 점일 때 물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H2고요. 여기가 H2S, H2SE, H2T인데 Se와 T는 몰라 좋아요. 얘가 동족 원소야. 그러니까 산소하고 구조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황이 붙고 여기 수소가 붙는 거, Se가 붙고 여기 수소가 붙는 거, 분자 구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얘 극성이야. 다 똑같이 극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얘가 원래는 끓는 점이 가장 낮아야 돼요. 근데 이 물이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이 물이 뭘 갖고 있기 때문이야.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수소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분자량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상을 역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두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수소 결합이야. 근데 물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과 녹는 점 밀도가 높아요. 보일링 포인트와 녹는 점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분자량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상온에서 얘네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속에 갖고 있지 않다면 물은 아마도 기체로 존재할 거야. 분자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기체로 존재할 건데 얘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 비열이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열이 커요. 비열 알아요 하고 있지만 막상 질문을 비열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kg 있을 때 얘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바로 비열이라고 부르고요.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 바로 그걸 비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 온도 변화가 매우 작다. 온도 변화가 매우 작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생명과학으로 국한한다면 이 온도 변화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 현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체온 유지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체온 유지가 매우 용이할 것이고요. 우리 생명 현상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구로 그 문제를 국한시킨다면 얘가 밤낮에 따라서 해풍과 육풍의 방향이 바뀌는 거, 이것도 역시 물의 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비슷한 뜻이야. 증발열이 매우 크다. 증발열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데 증발열이 매우 크다는 얘기가 뭔 뜻이야? 어떤 물질이 증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럼 증발열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는 증발될 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열을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야. 흡열 반응이 왕성히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을 생명 현상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말이 안 돼. 증발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날 깜짝이야. 땀을 흘려요. 소리 지지 마. 얘 놀랬잖아. 잠 깼잖아. 다른 일부러 잠 깨려고 그런 거예요. 땀을 흘게 되면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그렇죠? 증발열이 매우 크다. 자, 증발열은 흡수되는 거야. 흡열이야, 발열이야. 이게 흡열이야. 그렇죠? 그래서 증발열이 매우 크다는 얘기는 흡열 반응이 잘 진행돼서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가 체온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수소결합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 세 번째는 이 무자고 하는 것은 우리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됩니다.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 부르는데, 자, 화학 반응의 매개체란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화학 반응이 기체 상태에서 또는 고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뭐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물에 녹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 어떤 무경유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온 상태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다음 네 번째 좀 어려워요. 자, 네 번째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유용한 완충용액으로 작용해요. 자, 완충용액이 뭐야? 완충용액이? 저번에 설명했는데. 완충용액은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어도 pH의 변화가 크다 작다. pH의 변화가 매우 적은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불러요. pH의 변화가 매우 적단 말이야. 그러면 왜 물이 많으면 pH 변화가 적냐면, 자, pH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수학인데 또,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야. 그래서 수용액 속에 H 플러스가 얼마나 농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pH가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물이 매우 소량에다가 내가 거기다 산과 염기를 집어넣으면 pH 변화가 어떨까? 굉장히 크단 말이야. 왜? 농도 변화가 크니까. 근데 물이 많다면 내가 거기 소량의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때? 별로 크게 변하지 않겠지. 그렇죠? 바로 이게 H 플러스의 농도의 변화가 바로 pH 변화란 말이야. 근데 물이 많게 되면 농도의 변화가 줄어드니까 pH 변화가 줄어들 수 있고 우리 그런 용액을 바로 완충용액이라 불러요. 물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 60에서 70% 정도 존재해요. 자, 다시 머릿속에 다시 메모리하자. 자, 물은 우리 몸에서 60에서 70%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그 화학적 특성이 우리 생명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많은 거야. 그럼 물이 갖고 있는 화학적 특성이 뭔데? 첫 번째, 극성이야. 극성이 뭔데요? 전기 음성대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치우치고 그 결과 분자 내부에 양전화와 음전화가 동시에 형성됐을 때 바로 그 극성 분자라 불러요. 그 극성 분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데 극성 분자가 되면 대부분의 용질을 잘 둘러쌀 수 있고 즉 잘 용매할 수 있고 잘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용매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물질을 운반하거나 우리 체내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전기 금속도 매우 큰 FON이 수소와 공기를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 내 강력한 분자의 인력이 형성되는데 그걸 바로 뭐라 불러? 수소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은 수소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고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주겠죠. 그쵸? 가져온, 그치? 얘 또 눈 뜨고 자네, 이 새끼고. 눈 뜨고 자는 것 같은데, 이야, 진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나머지는 옵션이야. 자, 그 다음에 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기염료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자, 무기염료고요. 자, 무기염료를 영어로 이제 미네랄이라 불러요. 자, 이 무기염료인데 무기염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는다 우리가 힘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무기염료가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 우리 몸에서 생리기능을 조절해요.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쓰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 보자. 먼저, 자, 철 한번 보자. 철. 자, 철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 철. 그렇죠.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바로 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수를 좀 복잡하게 배우게 되면 전자, 전달, 효소의 성분이다 막 이렇게 배우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한번 보자. 마그네슘. 얘는 엽록소의 주성분입니다. 엽록소의 주성분이고 그래서 식물 체내에 이런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엽록소가 누렇게 들떠요. 그래서 얘가 부족하게 되면 잎이 누렇게 뜨는 것을 황화현상이라고 부르고 그 황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 아이오딘 어떤 성분으로 쓰이지? 우리 몸에? 아이오딘? 아이오딘? 준서, 아이오딘 뭘로 쓰이지? 얘는 티록신의 성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지에 나왔다면 다 틀렸겠네요. 그렇죠? 내가 티록신이니까 하죠. 늦었습니다. 예, 실제 시험이라면 다 못했어요. 아이오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있어. 자, 칼슘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뼈와 이의 성분이고요. 뼈, 이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몸에서 근육 수축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에도 이 칼슘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트륨. 자,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자극의 전도에 관여하죠. 칼륨도 역시 마찬가지. 나트륨이나 칼륨, 자극의 전도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무기업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아이오딘과 철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야, 기본. 이걸 놓친다? 이거는 정의로는 용서치 않습니다. 자, 지금 3명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은재 깨어났군요. 예, 4명이 집중하고 있고요. 자, 민준이가 푹 잘 수 있게끔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 자, 비타민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 내가 이걸 시험을 낸다면 3부 요양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비타민인데 자, 비타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생리기능을 조절합니다. 생리기능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비타민은 크게 다시 성분에 따라서 이 비타민은 그 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 뭐야?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지? 수용성 비타민? C하고 또 자, B하고 C야.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정말로. 틀리면 과거 지원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거듭말하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재반은 거의 입시가 끝났어요. 이제 거의 원서 냈고요. 이제 1차 발표 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 학원들이 전부 다 과거에만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란 말이야. 누군가 떨어지고 누군가 붙습니다, 진짜. 그때 피눈물 날 수 있어요. 자, 수용성 비타민 B씨고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뒤에 가서 영양소의 흡수 과정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 수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지용성 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 또는 경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수용성 양분은 어디로 흡수될까? 얘는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얘는 어디로 흡수돼? 얘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아주 단골 메뉴야, 이거 아주 단골 메뉴. 얘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얘는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거 성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각종 결핍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병? 야맹증이죠. 야맹증이고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이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부루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불임이 되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순환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우리 몸의 순환계 성분, 즉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수용성 양분은 그냥 녹아서 운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용성 양분은 지방에 녹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운반할 때는 리포솜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리포솜이 뭐냐면 세포질을 구성하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을 가지고서
인지를 가지고서 막을 만든 것을 바로 리포솜이라 불러요. 리포솜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내가 운반해야 되는 물질이 만약에 지용성 비타민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꾸며서 여기에 지용성 비타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르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이야. 이쪽 부분이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을 이 안쪽을 향하고서 이렇게 둘러싸야지 지방을 운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리포솜이라 부릅니다. 리포솜. 자, 그래서 3대 영양소에 이어서 3부 영양소의 특징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잠깐 보고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45페이지에 보면 3부 영양소가 물, 무기업류, 비타민이 있고요. 여기 빠짐없이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업류의 종류와 기능, 나트륨, 칼슘, 칼륨, 철, 요드, 아이오딘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의 종류와 기능이 나와 있고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소화 과정 넘어갑니다. 자, 146페이지. 자, 소화 한번 보자, 소화. 이거 두 번째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고. 자, 소화를 한번 봅니다. 근데 이걸 두 번째 설명하고 세 번째 설명하고 의미가 없어요. 정말 모르는 친구들은 10번 설명해도 몰라요. 진짜 설명하고 바로 그 순간에 물어봐도 몰라요. 어차피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업하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복습, 예, 그런 옵션입니다.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집중하자. 자, 소화 한번 보자. 그만하시. 자꾸 선을 넘는데. 마지막 경고야. 내가 말했죠. 수업 중에 자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본인 스스로 망하는 거니까. 수업 중간에 자꾸 눈에 거슬리게 방해하면 다른 친구 인생에 태클 거는 겁니다. 그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주무십시오. 그럼 본인 혼자 망하는 거잖아. 그건 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지만 자꾸 앞에서 걸적거리고 나대고 그러면 정의 여러분 용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민준이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망하는 거니까. 자, 소화 한번 보자.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설명했듯이 커다란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거야. 이 분해하는데 이 분해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하나 뭐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우리 몸의 소화관 내에서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 소화라 부르는데 이 소화는 그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렇지. 하나는 기계적 소화가 있고요. 하나는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이걸 화학적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이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거니까 얘는 물리적 소화, 얘는 화학적 소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입자를 작은 입자에 쪼개는데 성분 자체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를 잘게 쪼개는 거죠. 입자의 크기를 잘게 쪼개서 궁극적으로 입자를 잘게 쪼개서 결국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넓혀서 효소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계적 소화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빨로 잘 씹어서 부셔뜨려서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물리적 소화입니다. 잘 섞어주거나 혼합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야. 소화 효소에 의해서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것을 바로 화학적 소화라 부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짜 소화는 어떤 거야? 바로 화학적 소화가 진짜 소화이고요. 이렇게 기계적 소화는 화학적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소화입니다. 그렇죠? 기계적 소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빨로 잘 그냥 씹어. 그 뭐야?
저장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짚고요. 또 위에서 꿈틀거려서 잘 섞어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꿈틀거리면서 보내주는 거. 이동을 하면서 섞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 소화고 바로 그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화학적 소화입니다. 근데 이 소화 효소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소화 효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얘는 자, 소화효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얘는 가수 분해 효소야. 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얘네는 오로지 주효소로만 돼 있어요. 오로지 주효소로만 돼 있다고요? 이게 뭔 뜻입니까? 예전에 내가 효소 설명할 때 효소는 단백질 되어 있는 주효소와 비단백질 부분으로 구성된 보조인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화효소는 보조인자가 없고 오로지 단백질로 구성된 주요소로만 구성된 것이 이 소화효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이 뇌 용량에 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가수분해 효소 정도는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화의 이제 본질은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 즉 3대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인데 어디까지 쪼개냐에 따라서 소화 과정이 좀 달라져요. 저번에 배웠듯이 자, 단백질이 있다면 단백질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흡수할 수 형태로 또는 이용할 수 형태로 분해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분해한다면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 돼야 돼요. 그럼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려면 몇 번 분해가 돼야 돼? 2번 분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폴리펩타이드를 분해하고요. 폴리펩타이드 분해된 다음에는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 있어. 따라서 단백질은 몇 번에 걸쳐 분해된다? 2번에 걸쳐 분해된다. 자, 그 다음에 녹말, 탄수화물이죠? 녹말 또한 포당의 형태, 즉 단당류까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다당류인 녹말을 단당류까지 분해하려면 몇 번의 소화를 거쳐야 된다? 역시 이것도 2번. 녹말 분해하면 엿당이 될 것이고요. 엿당을 분해하면 단당류인 포도당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녹말은 2번에 걸쳐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은 다른 것과 달리 한 방에 끝납니다. 얘는 지방산 두 분자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로 한 번에 분해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본이야, 기본. 자, 단백질 2번, 녹말 2번, 지방 1번.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나머지를 암기하지 않고 우리가 논리로 쭉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볼 텐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을 공부할 때 배우는 소화기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 위, 소장. 입, 위, 소장. 입, 위, 소장.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약도 없습니다. 정말 밥숟가락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소화기관을 보면 먼저 입부터 그리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부터 한번 보자. 이게 뭐야? 입. 식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 간. 요게 위. 요게 이자. 요게 뭐야? 소장. 소장인데 소장의 맨 앞부분을 12장이라 불러요. 12지장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쓸개. 영어로 바일이라 부르죠. 네, 쓸개. 이렇게. 요 구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화가 일어난 장소는 입, 위, 앤드 소장 요 세 군데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단백질 몇 번 분해된다 그랬어? 2번. 녹말은 2번. 그 다음에 지방은 1번 분해되는 거야. 봐. 입에서는 녹말만 분해돼요. 위에서는 단백질만 분해돼. 소장에서는 단백질, 녹말, 그 다음에 지방이 다 분해돼요. 자, 그럼 횟수 한번 세보자. 녹말 몇 번? 2번. 단백질 2번. 지방 1번. 맞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입, 위, 소장에 따라서 pH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위 소장에 따라서 분해되는 물질이 다르고요. 그럼 분해되는 물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효소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효소의 종류가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이 위 소장의 pH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각각 작용하는 효소의 최적 pH가 다르다는 얘기야. 입에서 작용하던 효소가 위장으로 쓸려 들어오게 되면 작용을 못해요. 왜? pH가 다르기 때문에. 자, pH도 일단 기본적인 암기상이니까 정리하자. 입에서의 pH는 7.0입니다. 중성이고요. 위장에서 pH는 2.0이에요. 소장에서 pH는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화 효소별로 각각 작용하는 위치가 다르고요. 작용 위치에 따라서 최적 pH도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 알겠지? 얘들 눈 뜨고 자네. 자, 이해됐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입부터 한번 보자. 입에서 소화 한번 보자. 입에서 소화. 입에서 소화. 과거 입시가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바로 오는데, 과거 떨어진 아이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눈물 먹고 가는 데가 이제 저기 운정고나, 그 다음에 저기 천안 북일고나, 상산고나, 이런 데 갑니다. 작년 이제 수업을 해보면 정말 잘했던 애는 이제 경기 북가고 갔고요. 정말 공부 못했던 애들은 이제 저기 운정고 가고요. 정말 잘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천안 북일고를 갔습니다. 몰라? 천안 북일고? 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디? 사고에 사고에? 예. 자, 입에서 소화 보자. 입에서. 자, 입에서는 뭐만 소화돼? 녹말만 소화되는 거야. 그래서 음식물이 옵니다. 음식 오게 되면, 자, 녹말이 있으면 녹말이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돼요. 근데 요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 뭐야? 아밀레이스야. 아밀레이스고, 요 아밀레이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 pH는 7.0이고요. 그럼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만 들어있냐? 참고로 이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오가 빠져야지.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이 리소자임 뭐 하는 거야? 처음 듣는 거야? 네, 다 설명했어요. 이게 약간의 살균 성분입니다. 그래서 침 속에는 소화 효소도 들어있지만 살균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부위에 침을 바른 이유가 이런 라이소자임. 그다음 피부에서도 라이소자임이 분비됩니다. 약간의 항균 성분, 살균 성분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요.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다당류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여러 개 쭉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고, 이 아밀레이스가 이걸 이당류인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합니다.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바로 입에서 소화 과정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분해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분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입에서 소화는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빨로 씹고요. 혀를 뒤집어 갖고 잘 섞어주죠. 이런 운동을 같이 물적 소화를 같이 병행한다는 거 또한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의 소화 한번 보자. 자, 난 분명히 이제 위에서 소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꾹 졸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뒤에 가서 위에서 소화가 돼서 아래에서도 소화가 되나요? 막 이런 소리 하겠지. 예, 근데 알 바 아니고요. 자, 위장에서 소화입니다. 자, 위장에서 소화인데, 자, 여기 위장이 있어요. 위장이 있으면 여기 위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거를 바로 위점막세포라고 불러요. 위점막세포에서 소화 효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소화를 돕는 여러 가지 성분의 물질들이 이렇게 밖으로 분비됩니다. 위점막세포에서 위점막세포 또 위샘세포라고 불러요. 음식물이 위장에 내려와서 음식물이 위샘세포를 자극해요. 음식물이 위샘세포를 자극합니다. 근데 요 위샘세포에는 주세포가 있고 부세포가 있어요. 얘는 주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세포가 있어요. 부세포. 우리가 여기서 위샘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어떤 물질을 밖으로 분비한 걸 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상샘 그러잖아. 그렇죠? 셈이란 말이야. 주세포가 있고 부세포가 있는데 요 주세포에서는 소와 효소가 분비돼요. 무엇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펩신이 분비되는데 펩신이 그 자체로 분비되지 않고 펩시노겐이 분비돼요. 이름 뒤에 노겐자가 붙으면 이거는 인액티브 상태야. 그러니까 활성이 없는 거야. 아직 단백질 분해 능력이 없는 거야.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되고요. 펩신으로 활성화돼야지 얘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펩시노겐이 비활성 상태인데 이것이 펩신으로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활성화되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얘네들처럼 활성 있는 형태로 아밀레이스처럼 활성 있는 형태로 분배되지 않고 왜 비활성 상태로 분배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렇게 비활성 상태로 분배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주세포